이 투자도 멘탈 게임이거든요. 예. 근데 다 팔하면 정말 힘든데 그래도 빨간 애가 좀 보이면 크게 도움을 줄 때도 있어요. 여러 자산을 좀 깔아놓으시면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책에 네. 중요한 거, 잠깐만, 요거 이쪽으로 바꿔놓고 364페이지에 네. 우리가 평생을 알아둬야 할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예. 예. 물가와 성장, 아, 예. 4분면. 아, 네네. 요거는 그 전에 쓰신 책에도 아, 이제 예. 나와 있는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바이블로 간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동학개미 분들이, 많은 그 직접 투자자분들이 언제였던가요? 저성장 저물가. 네. 예, 여기를 경험을 하면서 투자를 시작하셨고, 이제 슬슬 고물가 저성장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아, 네. 예, 제가 그 잠깐만 분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설명을 거잖아요. 네. 요 4분면을 네. 물론 이제 다른 데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한 번 더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고성장과 왜냐면 지금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그렇죠. 그 과도기에 있어가지고. 예. 고물가와 저물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럼 여기는 고고가 되고 여기는 저고가 되고 여기는 고저가 되고 여기는 저저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겪었던 건 뭐냐면 코로나 때 많이 들어오셨는데 여기에서 들어오셨어요. 네. 근데 여기가 뭐냐면 원래는 저성장 저물가는 침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 잘 안 주식 좋을 투자할 때죠. 때 좋은 환경이 아닌데 재밌는 건 이때는 연준이 네. 무제한으로 돈 풀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뛰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지난 10년 동안은 물가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문제를 푼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확률이 높아요. 그럼 찍으면 50%의 확률로 둘 중에 하나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돈 풀기가 네.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쯤에 있지 않나 싶어요. 물가가 높아졌죠. 네. 근데 저성장이라고 하기에는 반세기 최저 실업률이 있는 거고 네. 고성장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게 많은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다 박아놨어요. 물가는 일단 높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앞으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저는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앞으로는 그럼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조건적으로 다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네,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연준이 물가 잡는 데 실패하잖아요. 네. 그럼 저성장 고물가로 갈 겁니다. 성장도 주저앉으면서. 왜냐하면은 올라버린 금리와 물가의 부담이 성장을 더욱더 짓눌러버리겠죠. 네. 그러면 여기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연준이 성공할 때입니다. 성공한다는 얘기는 물가를 제압을 한다는 얘기죠. 저성장으로 그러면 가서. 물가를 제압하면 일로 갈 수도 있고 요로 갈 수도 있겠죠. 네. 맞죠? 아까 말씀하셨던 50% 확률 중에 하나. 그렇죠. 투자하기는 그러면, 괜찮은 환경. 그렇죠. 근데 저성장 저물가로 가면 여기는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요. 근데 다시 여기로 또. 가면은 오히려 주식 투자하기 좋은 거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연준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디플레이션이라는 논두렁에 빠지는. 예,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너무 크게 겪었기 때문에 네. 디플레로 빠지더라도 예전처럼 과감하게 정책 쓰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수단이 별로 없네. 네, 그렇죠. 그래서 연준이 옛날처럼 못 도와줘요.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는 최악의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절로 빠지는 건. 네,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로 가면 이제 신뢰가 떨어지겠죠. 네. 연준에 대한 신뢰가 또 삽떴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아하. 여기로 가는 게 사실은 베스트입니다. 성장은 크게 안 다치면서 물가만 제압을 하는 거죠. 저물가 고성장. 네, 저거는 고성장 저물가죠. 언제 가더라도 저물가 고성장은 항상 좋은 자리잖아요. 그렇죠. 저기. 네, 예. 여기로 가게 되면 네. 결국에는 고성장 저물가잖아요. 네. 그럼 낮은 물가로 성장이 계속 부양이 되면 이 성장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요. 그럼 다시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겠죠. 언젠가 또 그러면 고물가로 가고. 고성장 고물가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쿠션 쳐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는 게 별로 안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성장은 애매한 부분, 그렇죠? 그리고 누가 봐도 물가가 높은 부분, 네, 거기에 좀 와 있는 거고. 이 책 이름이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아질 때 제목을 정하신 건가요? 저 책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제가 올해 1월 초에 1월 말 2월 초 정도에는 원고는 다 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읽을 수 있는 책을 좀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네. 글로만 돼 있으면 사람들이 잘 안 읽으니까 이거 만화 사파만 사파를 그려야 돼요. 그게 쓰는데 꽤 시간이 그거 그리는데 제가 그린 건 아니고
그거 그러니까 이제 대충 스케치를 해서 넘겨주셨겠죠? 그러니까 스케치도 그쪽에다 해주신 거고 이제 이런 저는, 샤워실에 예. 바보 이런 네. 사파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파들을 갖다가 네. 설명하기 그려야 돼서 그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파가 다 갖춰지고 저도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한 다음에 예. 뒤쪽의 결론은 뒤에 이제 한 3월 말 4월 중순쯤에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20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물가라는 강도가 성장이라는 인지를 그렇죠. 잡고 있는 장면인데 이거 솔직히 제가 오늘 라디오 나가서 한번 써먹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 네. 좀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부동산 가격까지도 아, 예. 그렇죠. 아파트 가격도 뭐 거래가 안 되고 네. 코인부터 일단은 박살이 났고 예. 그 다음에 주식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고 조금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부동산까지도 같이 이제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것인 즉슨 대출이자 부담들이 같이 높아지고 네. 있고 이런 시대에는 그러면 그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레버리지 썼던 것부터 좀 갚아야 되는 네. 이런 시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이제 디레버리징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힘들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디레버리징을 너무 빠르게 했다가 일본은 30년째 누워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디레버리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혹독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부채를 늘려가지고 성장을 부양을 해온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보다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니까 네. 부채로 미래의 성장을 끌고 와가지고 현재에다 얹혀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현재의 성장을 유지를 시켜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성장해줘야 되는데 매년 조금씩 더 성장해줘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낼 힘이 없으니까 미래 걸 갖고 와가지고 얹혀버린 거죠. 네. 그럼 미래에 있는 소득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쓰니까 이게 부채로 남죠. 네.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땡겨가지고 쓰는 게 부채니까요. 그죠? 근데 저걸 없애야 된다면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디레버리징은 부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 이 부채를 늘려가지고 성장을 가져왔었는데 부채가 없으면 성장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디레버리징을 몇 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지 않습니까? 지금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디레버리징이라는 것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순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무조건 네. 이론처럼 한꺼번에 다 털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타이밍도 되게 중요합니다. 디레버리징을 할 때도 네. 이게 뭐냐면 일종의 수술과 같은 거잖아요. 네. 수술을 할 때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환자가 컨디션이 좀 좋아지려고 할 때 째야죠. 그런 다음에 으악 한 다음에 고통스러워할 때 또 좋아지려고 할 때 조금 더 째야죠.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문제가 많으면 얘를 컨디션이 좋아질 때 하나 째고 컨디션이 좋아질 때 또 하나 째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거를 우리 실생활에 좀 비유를 하자면 컨디션이 좋아질 때 쨘다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걸까? 뭐- 온몸에 예를 들어 종양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홍길동의 온몸에 종양이 있으면 네. 그 한꺼번에 째면 피토하고 큰일 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뭐 개인의 부채로 놓고 아, 본다면 그럼 개인의 부채로 놓고 본다면 네.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 산업에 대한 부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쩌면은 취약차주에 대한 부채들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단은 기업들에 대해서 취약산업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부채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해질 수가 있겠죠. 그게 어디부터 들어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라면은 순차적으로 조금씩 천천히 진행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진짜 놀랬던 게 역시 시장은 똑똑하다라고 한 번 더 느낀 계기이기도 한데 채권 추심 회사 네. 선정된 데가 있거든요. 네.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아, 네. 알고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때 이제 풀렸던 돈들 네. 이제 그 만기가 돌아온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디폴트 날 가능성이 있다. 배째라 눕게 되면 채권 추심 기업들이 일감이 많아질 거다. 이러면서 그 주가 막 급등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누군가에겐 기쁨일 텐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데미지가 되는 일이잖아요. 또 은행에 계시니까. 다수에게 데미지고요.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디레버리징이라는 정책 자체가 예.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정책을 쓰면 다들 싫어하죠. 구조조정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정책을 썼던 정책 위반자를 과연 선호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대규모 디레버리징과 같은 구조조정은 쉽게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거는 우리가 너무 막 내년에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흘러나가는 경향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좀 건강해질 때까지 약간 좀 컨디션이 올라올 때까지 수술을 조금 미루는 약간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빚 갚을 능력이 될 때까지 네, 그렇죠. 요거는 조금 약간 이제 쌓이면 또 하고 그렇죠. 정책 당국에서 네. 쓸 수 있는 카드일 테고 지금 개인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더 선호한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금리가 올라갈 네네네. 때는 금리가 떨어질 땐 또 그 반대이고 네. 마찬가지로 그런 그 조언을 좀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을 이거는 위해서. 뭐 제가 뭐 임차인한테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보다도 그냥 우리가 매크로 금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좀 간단하게 저는 돌아봤으면 하는 게 네. 결국에 금리가 낮으면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보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싸잖아요. 네. 그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금리가 싸면 그죠? 집주인은 또 저렇게 안 받으려고 그러죠. 네, 그렇죠. 근데 집주인 같은 경우는 월세가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렇죠. 이 결국에는 집을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선호하고 임대인은 월세를 선호할 겁니다. 네.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월세보다 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네. 그럼 굳이 빚을 내면서 내 신용등급에 빚이 있다는 걸 밝히면서까지 이걸 찍어야 되겠냐? 네. 아니면 그냥 월세를 내면 되지 않냐? 그러면 월세를 찍고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임차인들이 이제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하죠. 들어가려는 사람은. 예. 그 다음에 집을 주려는 사람은 월세를 선호하게 되겠죠. 네. 그럼 공급은 월세만 공급을 하고 수요는 전세만 찾아요. 네. 네. 그럼 전세값이 뛰겠죠. 아하. 그래서 금리가 낮으면 전세값이 뛰고 이게 부동산 가격의 하방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금리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뭐 대출금리 올라가나? 이렇게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전세나 월세나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같이 줄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네. 또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또 전세가 부동산 가격을 좀 받쳐주는 것도 과거만은 못하다. 아, 그럴 수 있겠죠. 그것도 지금 뭐 집값이 조금 흔들리는 일종의 배경이 될 네,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당연히 또 금리가 올라갈 단기적인 영향일지 이제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라는 건 네. 지금 금리 정책이라는 건 수요를 찍어 누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요의 반대편은 또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과연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서 뭐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모든 부동산이 빠집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조금은 좀 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역시 뭐 집에 대한 공급이 네. 얼마나 이루어지느니 그것도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책에 앞에 보니까 살아남아야 역경 뒤에 찾아오는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아, 네. 예.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좀 마지막으로 조언을 네. 좀 해주시고. 저는 예. 첫 번째는요. 예. 지금 장이 난이도가 되게 높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높죠.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요. 우리는 그전까지는 저성장 저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물가에서만 놀았어요. 네네. 이지선 다형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사지선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왜?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 같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사지선 다형입니다. 그래서 사지선 다형을 풀어야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연준 푸시라고 해서 돈 풀기로 지원해 주는 게 지금은 없어요. 없죠. 예, 이게 굉장히 제한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10년과는 좀 다른 패턴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건 뭐냐면 난이도가 쉽다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풀어본 기출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똑같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풀 수 있죠. 근데 이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아, 힘들죠.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진 시장이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고 들어가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난이도가 높아진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무언가 하나의 예측을 하면서 쏠림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쪽으로 몰려가는 건 경계가 돼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패착이 예를 들어서 빅테크 같은 거죠. 빅테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빅테크는 영원하다라는 생각은 지금 깨진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네. 왜냐하면 이 빅테크라는 것도 영원히 오를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쏠림이 어떻게 보면 빅테크를 더 오르게 만들었을 수 있겠죠. 유동성의 쏠림 때문에. 네. 그러면 최근에 또 어디에 쏠림이 있냐면
원자재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의 시대니까.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인플레이션 자산을 담느냐 이게 아니라 네. 인플레이션 자산을 주로 담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데 네. 문제는 인플레이션 이후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쩌면 저성장 저물가, 고성장 저물가, 그러니까 물가가 낮아지는 무언가에서 이걸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새로운 기회.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원자재는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자재 올인 분위기는 특히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쏠림을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쏠림보다는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 분산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투자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럼 장기로 투자를 할 때 과연 계속해서 주가가 오를까? 20년 앞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하루도 빼지 않고 오를까? 아니거든요. 네. 부침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쩌면 우리는 지금 올라가는 부만 경험했던 거죠. 네. 지금 침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건 맞는데 우리 이것만 생각해 보죠. 앞으로도 괴로운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 말자가 아니라 네. 이렇게 괴로울 때 우리가 뭘 만들면 되냐면 매뉴얼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매뉴얼. 뭐냐면 살아남기 위한 네. 어려울 때의 매뉴얼. 이거를 좀 만들어 놓고 가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락장은 되게 고통스러운 건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장에서는 어떤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나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놨으면 손실이 좀 그러니까 더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지금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자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과는 많이 바뀌었다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예전의 것들만을 보면서 혼자서 예측하면서 무언가로 쏠림으로 따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 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하락장에서의 경험도 하나의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투자의 매뉴얼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조언을 좀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예측과 쏠림을 경계해야 하고 난이도가 높아져서 조금 더 이제 분산의 네.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거고 또 나중에 저성장 저물가, 고성장 저물가 어느 시나리오가 되든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미리 준비를 좀 해놔야 되는 거고요. 좋습니다. 오건영 부부장님도 재테크는 하셔야 되잖아요. 아, 예. 예. 어려운 시절에도 아, 네네. 하셔야 되니까. 네네. 이렇게 주로 분산 많이 하시죠. 자산 배분 그러니까 관점으로. 이게 네. 결국에는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저는 이제 개별 주식보다는 뭐 ETF 조금 갖고 있는 게 있는데 ETF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ETF들이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달러나 금이나 이제 이런 자산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산 투자, 적립식 분산 투자 이런 것들 같이 좀 활용을 하시면서 다 파란 것들이 있겠죠. 네. 다 팔았다가 한두 개라도 빨가면 이 투자도 멘탈 게임이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다 팔아면 정말 힘든데 예. 그래도 빨간 애가 좀 보이면 크게 도움을 줄 때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빨간 결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자산을 좀 깔아놓으시면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냥 네. 많이 떨어졌으니까 들어가자. 너무 이렇게 너무 직관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항상 신중하게 시장의 흐름을 한번 좀 판단하시면서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약세장일 때 덜 깨지기 위해서 자산 배분을 하는 것도 그렇죠. 좀 없지 않아 네.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아, 오건영 부부장님 금 사라 그래요. 금값 안 오르냐고. 아 네.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들어봤죠. 그러니까 제가 달러를 사라 금을 사라 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달러 사라고 해서 사서 수익이 많이 났다 이러시는데 저는 달러를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하. 네,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사라고 한 적은 없고 네. 달러라는 자산은 다른 자산들이 정말 힘들 때 혼자 뛰면서 내 포트폴리오의 하방을 방어해주기 때문에 사자는 말씀드렸고 지금처럼. 그렇죠. 달러를 그래서 내 포트의 일부에 담자는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금도 마찬가지 그런 컨셉으로 조금은 담아놔야 된다는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거니까 금의 풀베팅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내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가야 되는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어떻게 같습니다. 보면 금 가격은 뭐 온스당 한 1,800달러대에서 거의 뭐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른 자산들이 막 폭락을 했을 때 얘는 이러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네. 지켜주는 거고. 그래서 그냥 반의 반만 들으시는 분들이 간혹 그런 오해를 좀 하셔가지고. 아, 네네네. 그래서 한 번 더 저도 이제 자산 배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사실 저희가 좀 늦은 시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또 친절하게 우리 유퀴즈 스타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님의 항상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큰 도움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